방송 시간과 주파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시간으로 낮 1시 15분부터 13,720kHz, 밤 8시와 9시부터는 6,090kHz, 밤 10시와 11시부터는 6,190kHz, 그리고 다음날 아침 7시 9분부터 9,560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코리안 서비스의 홈페이지 주소는 nhk.jp/korean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아베 일본 수상은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처음으로 전화회담을 가진 후 기자들에게 북조선이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시작하도록 하는 데 대한 시진핑 주석의 노력에 거듭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일중 양국이 연대해 가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이 북조선에 억류된 뒤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아베 일본 수상은 4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처음으로 전화회담을 했습니다. 전화회담 후 아베 수상은 기자들에게 일본 수상과 중국 국가주석이 전화회담을 한 것은 처음인데 정말로 양국 관계가 개선되고 있어 북조선 과제와 국제적인 과제에 긴밀히 연대한다는 자세를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 문제와 일중 관계를 논의했고 남북 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 완전한 비핵화가 담긴 것을 높이 평가하며 안보리 결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조선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국제사회와 연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하며 북조선이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로 나선 데 대한 시진핑 주석의 역할에 거듭 경의를 표하고 앞으로 일중 양국이 연대해 이 문제에 대응해 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조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볼튼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방미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4일 회담합니다. 이것은 백악관 당국자가 NHK에 취재에 밝힌 것입니다. 정의용 실장은 지난달에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동행한 바 있어 이번 회담에서 볼튼 보좌관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 측의 상세한 설명을 듣고 6월 상순안에 열릴 전망인 미조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합니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 정부 고위 관리의 방미가 밝혀진 것은 처음이어서 미조 정상회담의 개최 시기와 장소에 대해 한미 양국이 막바지 협의를 가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조 정상회담에 대해 며칠 내에 시기와 장소를 발표할 것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에 열린 판문점 한국 측 시설에 대해 상징적이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등 강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백악관의 샌더스 대변인은 3일 북조선이 영유한 미국인 3명에 대해 북조선이 3명을 석방한다면 미조 정상회담을 앞두고 호의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조만간 아주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이라며 미조 회담을 앞두고 억류된 미국인의 석방 협상에 진전이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사회자 북조선 노동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3일 평양에서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했다고 사진과 함께 크게 보도했습니다. 회담에서는 양국의 전통적인 신선협력 관계를 전면 계승에 발전시킬 것과 조선반도 정세의 전망을 비롯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진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에 발표해 있었던 조선반도 비핵화의 실현은 흔들림 없는 입장이라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 등 비핵화에 관한 의견 교환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스는 3일 정권에 가까운 여러 관계자의 말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감축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배경은 조선전쟁이 종결이 선언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의 규모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질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한편으로 이 지시는 미조 정상회담의 협상 재료로 삼을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의 일부 철수를 결심한 이유는 유지 비용을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십 년에 걸친 미군 주둔이 북조선의 핵위협을 저지하지 못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이번 보도에 대해 미 백악관 측이 한국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시작된 정례 한미연합군사훈련이 4일 종료됐습니다. 올해 훈련은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고려해 예년보다 늦게 시작됐습니다. 기간은 예년의 절반으로 단축됐으며 미군 항공모함도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 당일에는 한미 양군이 훈련을 일시 중단하는 등 남북정상회담과 그 후 열릴 전망인 미조 정상회담에 배려한 형태가 됐습니다. 미주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 요코타 타쿠야 씨와 이즈카 고이치로 씨가 3일 북조선에 영유된 뒤 사망한 오토 원비어 씨의 부모와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요코타 씨는 원비어 씨의 죽음이 애도의 뜻을 나타내고 오랜 기간의 고통을 간단히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원비어 씨 가족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다며 함께 비인도적인 현실을 해결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이즈카 씨는 북조선을 둘러싼 불행한 인권 문제를 원비어 씨 가족의 마음과 함께 발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비어 씨의 부모는 우리는 북조선의 테러 피해를 입은 여러분과 함께 있다며 40년이라는 기간은 너무나도 길어 상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원비어 씨가 장기간 걸쳐 억류된 뒤 사망한 데 대해 북조선에 대한 반발이 거세 트럼프 대통령이 북조선을 비난하고 강경한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즈카 씨는 핵과 미사일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북조선에 의한 인권 침해 문제도 함께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총무성의 추산에 따르면 4월 1일 현재 일본의 15세 미만 어린이 수는 남자가 795만 명, 여자가 758만 명은 총 1,553만 명으로 사상 최대를 경신해 37년 연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어린이의 비율도 12.3%로 사상 최저를 경신해 저출산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1일 현재의 어린이 수를 47개 지자체별로 보면 전년보다 증가한 곳은 도쿄도밖에 없고 다른 46개 지자체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어린이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오키나와현으로 17.1%, 반대로 가장 낮은 곳은 아키타현으로 10.1%였습니다. 해석입니다. 일본에서는 저출산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대로 저출산화가 진행되면 일본 국내 노동력 부족이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에 대한 타개책으로 주목되고 있는 것이 현재 제조 현장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동화 움직임입니다. 오늘 해설은 제조 현장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동화 현황에 대해 이와모토 코이치 경제산업연구소 수석 연구원에게 들어봅니다. 人工知能とか IoT システムがですね、実際に使われて成果が出ている。 인공지능 또는 IoT 시스템을 실제로 사용해 성과를 올리고 있는 10곳의 기업을 방문하고 일본 전국의 10,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인공지능과 IoT 시스템을 가장 많이 도입하고 있는 곳은 제조 분야로 나타났으며 대기업의 전기기계, 자동차 분야와 같은 전통적인 제조 생산 부문이었습니다. 현재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 현장에서 숙련 작업원이 해를 거듭할수록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대량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 중 소량 생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람에 대한 부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도와주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돌아보고 난 뒤에 저의 솔직한 인상은 자동화가 추진된 공장이라고 해도 의외로 일하는 작업원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동화라고 해도 실제로 시스템 내용을 보여주는 정도입니다. 즉, 생산 라인에 있는 다양한 설비에 센서를 부착해 생산 라인의 가동 상태와 고장난 것에 대한 데이터를 화면에 비춰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어떤 원인으로 고장이 났는지를 화면을 보고 판단해 수리하는 것은
숙련 작업원입니다. 일본의 작업 현장에 도입된 것은 인간 중심의 시스템인 것입니다. 다만 이가 방대한 고장 데이터를 판독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과거와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하는 것은 실은 인공지능이 가장 잘하는 분야입니다. 지금 일본의 제조 현장에서 점차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시스템입니다만 숙련 작업원이 하던 일을 대부분 인공지능이 하게 될 시대가 드디어 가까워졌습니다. 기술은 계속 진보되어 갈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고용을 빼앗는다와 같은 인간 대 인공지능의 대립적인 사고는 자제하고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일은 인공지능에 맡기고 사람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특화해가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언제나 최신 기능으로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조 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자동화 현황에 대해 이와모토 고이치 경제산업연구소 수석 연구원의 해설을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는 3일 동아프리카 지부티에서 미군기가 중국 측에서 발사한 레이저 광선으로 병사 2명이 부상했으며 중국 정부에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화이트 대변인은 회견에서 중국 측에서 레이저 광선이 발사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고 매우 심각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부티는 인도양과 지중해를 잇는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미군이 기지를 두고 있으며 중국도 국외에서 처음인 군기지를 건설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동일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다면서 중국 측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의 화천인 대변인은 4일 중국은 확실하게 조사해 미국의 비난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이미 명확하게 전했다고 말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1993년 내전 후에 캄보디아에 문민 경찰로 파견됐던 다카타 하루유키 경정이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으로부터 4일 25년이 돼 프놈펜에서 의령제가 열렸습니다. 다카타 하루유키 경정은 내전 후에 캄보디아에 문민 경찰로 파견돼 유엔의 PKO 평화유지 활동을 했던 1993년 5월 4일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아 33세로 순직했습니다. 위령비가 있는 프놈펜의 서원에는 대사관 직원과 캄보디아 경찰 대표 외에 당시 관계자 등이 모여 전원이 묵념했습니다. 호리노우치 히데히사 대사는 다카타 경정의 높은 뜻을 받들어 안정을 되찾고 강력한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캄보디아와 일본 그리고 양국 국민의 관계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는 같은 해 4월에 유엔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나카타 아츠이토 씨도 총격으로 사망해 일본인이 잇따라 희생됐었습니다. 다카타 씨와 함께 캄보디아에 파견됐던 니시노 이사무 씨는 당시를 생각하면서 다카타 씨에게 캄보디아의 발전상을 보고하고 다카타 씨 덕분이라고 말했다면서 앞으로도 캄보디아의 발전을 지켜보겠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구 메이저리그 시애틀 메리너스의 이치로 선수가 3일 구단의 특별보좌직에 취임했습니다. 44세인 이치로 선수는 지난 3월 스프링 캠프 기간 중에 메리너스 외야수의 부상이 잇따라 이번 시즌에 1년 계약을 체결하고 신종은 메리너스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나 주전 외야수가 부상에서 복귀함에 따라 이치로 선수의 정기 출전 기회가 줄어들면서 거취가 주목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치로 선수는 3일째로 구단이 제안한 구단회장 특별보좌직에 취임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치로 선수는 이번 시즌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돼 시합에 출전하지 않는 것도 결정됐습니다. 앞으로 현역 선수로서 다른 선수들과 함께 연습하거나 원정 경기에도 동행하는 등 팀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여기는 NHK입니다.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